새벽 4시 저수지에서 발견된 30대 남성의 시신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순간 이 지역의 휴대폰이 멈출 줄 모르고 울려댔습니다. 지방 인력소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던 이 지역은 쓰러진 몸을 겨우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몰래 넣어준 수표를 발견한 후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그는 더욱 자신을 혹독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난 상처와 온몸의 멍자국이 그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왜 다들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야? 나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 이 지역은 박성재의 수표를 찢어버리며 분노했지만 동시에 친구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은호가 성재의 고백을 듣고 크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성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나도 은호 후배랑 세월이 벌써 9년인데 나 친구나 명예 선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나한테는 그런 자격도 없는 건가?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호를 지켜봐온 그였지만 항상 이 지역만을 바라보는 은호의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성재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성재를 든든한 선배이자 좋은 친구로만 생각해왔는데 갑작스러운 고백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아니야,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알고 있어. 은호 후배 마음이 아직 지혁이한테 있다는 거.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 9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박성재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같은 시각 이 씨 집안에서는 이상철이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 이지혁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년 퇴직 후 고문직도 무산되고 믿었던 첫째 아들과도 갈등을 겪게 된 상황에서 이상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지혁이도 속상해서 그렇게 말한 걸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아닐 거예요. 다정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걸까?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수빈은 유튜브 촬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1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더욱 화제가 될 만한 콘텐츠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가 출연을 거절하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성재 오빠 제발요. 이거 정말 중요한 촬영이에요. 오빠가 나와주지 않으면 콘텐츠가 완성이 안 돼요. 수빈아, 나는 방송 같은 거에 관심 없어. 다른 사람 섭외해. 박성재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수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성공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면서 자신만이라도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입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이 오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오빠가 늘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친아들처럼 오빠를 대한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요. 이수빈의 말에 박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촬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지환은 방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며 현실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여행을 함께 다녀온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받은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랬나 봐. 결국 돈이 없으면 사랑도 소용없는 거야. 이지환은 이지혁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면 여자친구를 놓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수빈이 지환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빠 재취업 무산됐잖아. 생활비 좀 내.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도 알바비라도 좀 보태야지. 우리 다 어른인데 부모님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 이수빈의 현실적인 말에 이지화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자신도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가 준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걸린 일이라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디자이너를 만났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칭찬에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딸일 가능성이 높은 은호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편 고성이의 딸 영란은 스토커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후로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사람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영라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디가드를 더 늘릴게.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딸을 안심시키면서도 스토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라가 신고를 원하지 않아 더욱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와는 서재응을 찾아가 함께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뛰쳐나온 후 서재응의 작업장에서 그를 만났고 둘은 다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보아야, 정말 괜찮겠어? 나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질 텐데. 상관없어. 나는 오빠가 좋으니까.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정보와는 서재응의 걱정을 일축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서재응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자신이 재벌가의 딸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인력소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인해 손과 팔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는 아픔을 참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이씨, 왜 이런 일까지 하면서 버티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 동료의 말에 이지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나 한가요?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자존심도, 가족도, 사랑도.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저수지 근처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물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도 저 물처럼 흐려져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까? 이지혁은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실망만 안겨준 자신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이지혁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박성재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터로 향했습니다. 막노동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업 중에 이지혁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계속 일했습니다.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이상철이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50대 후반의 그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난 무슨 일이든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할 거야.
이상철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지혁과 갈등을 겪은 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이 나간 후 혼자 집안일을 하면서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집을 나간 지 벌써 며칠째였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지혁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는지. 김다정은 첫째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은 자식이었고 지혁이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박성재의 고백 이후 마음이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친구 수정과 카페에서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나 어떡하지? 본부장님이 갑자기 고백을 했는데. 은호야, 솔직히 말해봐. 본부장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어? 수정의 질문에 은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성재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동안 지혁 선배만 보느라 다른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럼 이번 기회에 생각해봐. 지혁 선배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잖아. 그것도 사랑이 아닌 조건 결혼으로 그런 사람한테 언제까지 매달릴 거야. 수정의 말에 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은호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품어온 감정을 고백한 후 그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번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박성재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은호를 설득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은호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재는 은호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은호는 성재를 보자 어색해했지만 성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호야, 커피 한 잔만 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네, 잠시만요. 은호는 성재를 위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성재의 존재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하신 말씀. 아, 그건 잊어버려.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내자. 박성재는 은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가벼운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고성희는 영라의 스토커 문제 때문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위험에 노출되게 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도 취하고요. 사설 탐정의 말에 고성희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더 화를 내면 어떡해요? 더 무서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영라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돼. 고성희는 딸을 달래면서도 스토커가 누군지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은 며칠째 계속되는 고된 노동으로 인해 몸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또다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 지역은 다른 동료들보다 일찍 나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이지혁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쿵! 이지혁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부축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요. 동료들은 급히 이지혁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극도의 피로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아침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 무심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우리시 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철은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30대 초반 남성이라는 말에 첫째 아들 이지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이리 와봐. 이상철의 급박한 목소리에 김다정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저기 뉴스 좀 봐봐. 김다정도 뉴스를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그 시신이 지혁이는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지혁이는 아니겠죠? 연락을 해보자. 지금 당장.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이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던 이지혁의 휴대폰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 받네. 왜 안 받을까?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런 뉴스까지 나오니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뉴스를 보고 급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설마 그게 형은 아니죠? 이지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속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 뿐이었습니다. 지은호도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그 시신이 지혁 선배는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급히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혁 선배 연락되나요? 뉴스 봤어요? 나도 방금 봤어. 지금 연락해 볼게. 박성재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지방으로 내려간 지혁의 모습이 워낙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휴대폰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이지혁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많이 무리하셨어요. 제대로 쉬지도 드시지도 않으셔서 쓰러진 거예요. 이지혁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되었고 일을 못하게 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과 박성재로부터였습니다. 이지혁은 뉴스를 보고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지혁은 박성재에게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박성재는 이지혁의 문자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상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저씨, 지혁이 연락 왔어요. 괜찮대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다정도 남편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심이 되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고생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혁이가 언제 집으로 돌아올까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리도 기다려주자. 이상철은 아내를 달래면서도 자신 역시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컸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혁 선배 정말 괜찮은 걸까? 혼자 중얼거리는 은호의 모습을 본 수정이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아직도 지혁 선배 생각하고 있어? 선배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야. 너도 이제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알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돼. 지은호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혁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괜찮대. 걱정하지 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은호의 안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박성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은호가 여전히 이지혁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웠습니다. 한편 정보아는 서재은과 함께 지내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주변의 시선,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보아야, 후회되면 언제든지 돌아가도 돼. 나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서재응의 말에 정보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오빠와 함께 있고 싶어. 다만 좀 막막하긴 해. 정보아의 솔직한 고백에 서재응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사설 탐정으로부터 스토커에 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영나 씨와 같은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영나 씨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스토킹을 해온 것 같습니다. 동창생이라고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영나 씨에 대한 집착이 병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성이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딸이 위험에 노출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란은 스토커의 정체가 밝혀진 것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같은 학교 동창이었다니. 영란아, 사람을 너무 믿지 마. 특히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는 더욱 조심해야 해. 고성이는 딸에게 조언하면서도 자신도 은호와의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지혁은 병원에서 하루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이지혁은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환자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지혁은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웠고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이지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지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지혁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박성재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혁아, 몸은 괜찮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이지혁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친구의 호의에 고마웠지만 더 이상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박성재는 이지혁의 답장을 받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친구의 성격상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날도 일자리를 찾아 여러 곳을 다녔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이상철 씨,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원합니다. 경력은 좋으시지만 급여 조건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이은 거절에 이상철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철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도 당당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아버지가 되어버렸구나. 이상철은 자책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표정을 보고 오늘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글쎄, 쉽지 않네. 이상철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김다정은 남편의 힘든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요. 곧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김다정의 위로에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의 유튜브 촬영을 마치고 편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성재가 출연해준 덕분에 좋은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이거 잘 되면 구독자가 더 늘어날 텐데.
이수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성공해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오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금 자신이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이지화는 여전히 방에서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이지화는 중얼거렸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인테리어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면 자신의 사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집중하자 지은호. 이제는 내 일에 집중해야 해. 은호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동시에 이 기회를 통해 은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은호 씨, 차 한잔하면서 잠시 얘기할까요? 네, 좋습니다. 고성이와 은호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은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호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은호의 대답에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자신이 찾던 딸이 맞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시구나. 어머니와 사이는 어떠세요? 좋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은호의 말에 고성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은호가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무리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이 지역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 씨, 진짜 괜찮아? 어제 쓰러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일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이 지역의 답변에 동료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 지역은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지역은 자문했지만 당장 돌아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이것뿐이었습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고백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확답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재촉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박성재는 은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박성재는 은호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은호는 성재를 보고 어색해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은호야, 바쁘지 않으면 잠깐 얘기 좀 할까? 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성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고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본부장님, 저번에 하신 말씀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박성재는 긴장한 표정으로 은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본부장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했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을 때까지. 박성재는 실망스러웠지만 은호의 솔직한 말에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거절당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내가 기다릴게. 한편 정보화와 서재응의 도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추적을 피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느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야, 이렇게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는 절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정보화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서재응은 정보화를 위해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보아야, 내가 너의 아버지께 직접 가서 설득해 볼게. 안 돼요. 아빠가 뭘 할지 모르는데. 괜찮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재응의 결연한 모습에 정보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고성인은 사설 탐정의 도움으로 스토커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란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렸던 공포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이야.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 고성이는 딸을 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은호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은호가 자신의 딸이라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또 다른 면접에서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무슨 일이든 우리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할 거야. 이상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오늘도 좋은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는 언제 집에 올까요? 곧 돌아올 거야. 지혁이도 이제 철이 들었을 테니까. 이상철은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숙소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당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지혁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늘건설의 정보아가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정보아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과 경찰을 동원해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결혼하려다가 도망친 정보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보아 씨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지혁은 정보아에 대한 미안함도 느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자신의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박성재도 정보아 실종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혁아, 정보아 씨 실종됐다는 뉴스 봤어? 응, 봤어. 근데 왜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혹시 너한테 연락 온 건 없어? 경찰에서 너도 조사할 수도 있어.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은 긴장했습니다. 자신이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용의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서. 하지만 박성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이지혁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보아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급히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막노동으로 겨우 버텨가던 일상이 또다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지혁은 한숨을 쉬며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연 이번 일은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언제쯤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이지혁은 형사로부터 정보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보아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날 정보아 씨의 상태는 어땠나요? 이지혁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보아가 전 남친을 찾아가겠다고 했던 일,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당황스러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이지혁은 피의자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참고인으로 분류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지혁의 가족들도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크게 놀랐습니다. 지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야?
참고인 조사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박성재가 이상철을 달랬지만 가족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보아와 서재응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둘은 결국 정보아의 아버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보아의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놈이 감히 내 딸을. 아버지, 출신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보아는 아버지에게 맞섰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서재응은 정보아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보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출신은 바꿀 수 없지만 보아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은 있습니다. 네가 뭘로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정보아의 아버지는 서재응을 내쫓으려 했지만 정보아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어요. 딸의 단호한 말에 정보아의 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는 딸과 서재응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을 줄게. 1년 안에 네가 내 딸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봐. 서재응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경찰 조사가 끝난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혁아, 이상철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칠 동안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지혁도 아버지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그리웠고 미안하면서도 서운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밥이나 먹자. 이상철의 제안에 이지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이지혁을 본 김다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이 많이 야위었고 수척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혁아,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엄마. 저는 금방 내려가야 해서. 이지혁은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 했지만 김다정은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이지혁을 보고 놀랐습니다. 불과 몇 주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 이지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지혁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가족들의 눈에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혁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아직은 안 돼요,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몸이 상하기 전에 돌아와. 이상철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을 때 올게요. 당당하게? 가족 앞에서 무슨 당당함이 필요하다는 거냐? 이상철은 답답해했지만 이지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 말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지혁의 사과에 이상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안타까웠습니다. 사과는 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이지혁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은 아쉬워했지만 강제로 붙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서울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재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경찰 조사 때문에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참고인 조사였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 지혁이는 강한 놈이야. 박성재는 은호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친구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후 고성희는 은호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은호 씨, 저와 함께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사업이요? 네, 인테리어 사업 말고 더 큰 프로젝트요. 제가 투자할 테니까 은호 씨가 운영해 보세요. 고성희의 제안에 은호는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제안을? 은호 씨의 실력을 보고 확신했어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고성이는 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기회이기는 했지만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한편 정보아와 서재응은 1년이라는 시간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서재응은 더 나은 직장을 구해야 했고 정보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오빠, 정말 1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우리 둘이면 뭐든지 가능해. 서재응은 자신감 있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그날도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들이 잠깐 집에 들렀다 간 후 더욱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이상철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건설회사의 현장 관리직이었습니다. 급여는 적었지만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경력은 충분하시네요. 다만 현장직이라 체력적으로 힘드실 텐데. 괜찮습니다. 체력에는 자신 있습니다. 이상철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상철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전에 비해 지위도 급여도 낮아졌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는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일자리 구했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김다정은 남편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오랫동안 걱정했던 일이 해결된 것 같아 안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 먹고 살기엔 충분해. 이상철은 자신감을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빈과 이지환도 아버지의 취업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가족들의 축하에 이상철은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작은 성취였지만 가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혁이만 집으로 돌아오면 완벽할 텐데. 이상철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첫째 아들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이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수정과 상의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정아, 나한테 이런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은호가 상황을 설명하자 수정은 놀랐습니다. 진짜? 그런 좋은 기회가? 응, 근데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워. 뭐가 의심스러워? 네 실력을 인정받은 거잖아. 수정은 은호에게 기회를 잡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 은호는 여전히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회사에서 이지혁에 대한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혼자 지방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데. 박성재는 직접 이지혁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친구를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박성재는 이지혁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력소 주변을 찾아다니며 이지혁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이지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사람?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일 나오기 힘들어 하던데. 인력소 사람들의 말에 박성재는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급히 이지혁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지혁아, 나야. 문을 두드리는 박성재의 목소리에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성재야? 여기까지 왜 왔어? 문을 연 이지혁을 본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혁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괜찮다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이지혁은 성재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혁아, 이제 그만해. 집으로 돌아가자. 안 된다고 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몸이 망가지기 전에 돌아가자. 박성재는 간절하게 설득했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성재야, 그냥 돌아가. 지혁아, 부탁이야, 그냥 돌아가줘. 결국 박성재는 친구를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것만은 받아줘. 박성재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뭐야? 약값이라도 쓰라고. 거절하지 마. 이지혁은 박성재의 호의를 거부하려 했지만 친구의 간절한 모습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친구 사이에 무슨 고마워야. 몸만 잘 챙겨. 박성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를 두고 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지만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호는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성희 씨,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고성희는 기뻐하며 은호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계약서는 언제 작성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은호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고성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 설렜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한편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지혁이 일하던 인력소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지혁은 그날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인력소가 당분간 문을 닫게 되었고 이지혁은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이지혁은 절망했습니다. 겨우 버텨가고 있던 생활마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박성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혁아, 사고 소식 들었어. 괜찮아? 응, 다행히 그날은 나가지 않았어. 그럼 다행이고, 지혁아,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때? 이지혁은 아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재야, 나 정말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혼자 결정하지 마. 가족들과 상의해봐. 가족들한테 실망만 안겨준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래도 가족이잖아.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박성재의 위로에도 이지혁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저수지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지? 이지혁은 자문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지혁아, 엄마야. 어머니. 아들아, 힘들면 집으로 와.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 아들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김다정의 위로에 이지혁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나 집으로 돌아갈게. 정말? 잘 결정했어, 지혁아. 박성재는 친구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음의 준비를 하며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과연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지혁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와 좌절이 과연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